일본의 민카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금융시장에 대한 생각을 개량화하는 그게 저희 비전이거든요. 현재 투자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네. 현재 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네.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일을 좀 하셨잖아요. 네네, 뭐 맞습니다. 시카고와 네. 뉴욕 등지에서 주로 네. 일을 하셨었는데 자기소개하면서 네. 회사 얘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에 이제 단테님 채널에 단터뷰에 출연했던 최한철이라고 하고요. 10몇 년 전에 이제 시카고에서 옵션 트레이더로 시작해서 보스턴이랑 홍콩 헤지펀드를 거쳐서 데이터 과학 분야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켄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나중에 S&P 글로벌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S&P 글로벌에서 이제 리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쭉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스타트업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서로 알게 된 네. 사이잖아요. 네. 제가 유튜브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연락도 드리고 또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 출연했을 때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S&P 글로벌에서 퇴사를 하고 또 애도 하나 더 낳고 그 다음에 한국 귀국했고 뭐 책도 쓰고 이제 스타트업도 이제 판교에 차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건지? 일단은 스타트업 자체는 제가 한 2, 3년 동안 구상을 하고 많이 계획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2018년도 그쯤부터 계속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계속 준비를 해왔고 이제 유튜브도 그거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고 유튜브조차도 스타트업을 네.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는 약간 리크루팅을 이걸로 할 수 있겠다. 초기 유저들을 이걸로 모을 수 있겠다. 약간 사실 리크루팅을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 한 20분 정도 거의 가까이 돼가는데 거의 한 80%가 구독자분들이거든요. 채용에 너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사실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죠. 훌륭한 분들이 모여주셔가지고 뭐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이제 11년 동안 퀀트 하신 분도 유튜브 통해서 연락 오셔가지고 또 함께 하게 됐고 그 외에 뭐 이미 원래 알던 뭐 시티그룹 뱅커나 그런 분들도 이제 참여했지만 저번에 이제 단테님께서 또 소개해 주신 네네. 저희 CTO 분은 이제 카카오톡 만드신 이곳 두나무 CTO 하셨던 분인데 월가지 구독자여가지고 또 소개받아서 제가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그쵸.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금융시장에 대한 생각을 개량화하는 그게 저희 비전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기 위해서 참가자를 모으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시는 일을 좀 들었을 때는 바로 막 와닿지는 않거든요.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까지는 알겠어.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데이터인지 네. 그게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건지 네. 제가 듣기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 하는지 뭐 천천히. 일단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켄쇼랑 S&P에서 데이터 과학자로서 한 4,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대안 데이터 분야의 포지션이었어요. 대안 네. 데이터가 뭔가요? 전통적인 데이터, 그냥 트래디셔널 데이터라고 하면은 금융계에서 주식 가격 데이터, 재무제표 데이터, 뭐 그런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딱 들어도 네네네. 바로 주가랑 네.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맞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뭐 대안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쓰이지 않던 그런 데이터를 이제 매출 추정이나 뭐 그런 거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뭐 월마트 주차장을 찍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제 고객들이 주차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분기 매출을 이제 추정을 하고 제가 잠깐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위성으로 그 원유가 이제 바다에 그 탱크가 바다에 떠 있잖아요. 해상도가 너무 이제 안 좋아서 자세히는 못 보는데 대충 그림자의 픽셀 길이 요런 걸 재가지고 원유 수급 이 얼마나 지금 잔여 그 원유가 남아 있는지를 또 계산해 가지고 원유 가격 추정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것들부터 뭐 날씨 데이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대안 데이터들이 인간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행태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그 다음에 GPS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랑 아이폰이 출시됐는데 그 풋프린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매장에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추정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안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하고 있고 유럽비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네네네. 것을 뭐 목표로 하고 계시거나 혹은 네. 뭐 지금 하고 계시거나 뭐 저희가 하려는 거는 사람의 생각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생각이란 게 노이즈가 그쵸. 많은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1000명의 생각을 모았어요. 그 데이터를. 근데 그게 사실상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제각각 이제 다른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근데 빅테크 중에서 구글이 이번에 출시한 픽셀 7 폰의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1에서 10 사이로 대답해 보세요 하면 뭐 6, 7 얘기할 수 하겠죠. 있죠. 예. 그럼 1000명의 데이터를 모으면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로서 가치도 있고 노이즈가 작은 거죠. 단점은 그만큼 질문자의 전문성이 들어가서 범위를 굉장히 구조를 강제한다고 해야 되나? 딱 이쪽으로만 답해라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거잖아요.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생각이란 것,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제각각이지만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가격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어떤 플랫폼에서 그 구조를 강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DCF 모델,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이제 현재 가격을 추정하는 모델인데 DCF 모델링 하는 거를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툴로 제공을 네, 하시는 툴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DCF에서 네. 중요한 건 내가 각각의 어떤 뭐 성장률이라든가 그쵸. 파라미터에 사실 어떤 값을 넣는지가 네네네. 중요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뭘 넣는지를 보겠다라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7만 전자, 뭐 8만 전자 이렇게 주가 가격 레벨에서 데이터는 수집할 수 있지만 거기 그 가격에 이르기까지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 제각각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DCF 그 툴에서 그걸 수집하게 되면 이제 그 가격을 구성하는 하위 컴포넌트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할인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들을 분포로 저희가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뭐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DCF 외에도 뭐 상대가치 평가할 때 유사기업군을 어떤 기업과 비교하느냐 조목조목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완전 납득이 되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밸리라고 불리고 저희 1000명 넘는 참가자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에게 프로젝트 밸리에서 일종의 강의 같은 거를 아, 그렇죠. 네. 하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툴도 동시에 네, 만들고 네, 네. 계시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은 DCF 모델을 그냥 플랫폼으로 제공해도 사실상 개인 투자자를 사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좀 퀄리티 있는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네, 되게 맞습니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프로젝트 밸리 컴포넌트 뭐 3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참가자분들 훈련시키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잡고 이제 저희 뭐 퀀트나 뱅커나 박사분들 해가지고 훈련 과정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부터 시작해서 뭐 팩터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글로벌 매크로 시황 분석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시켜 드리고 있는 도중이고요. 지금 딱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훈련 과정 제작하고 또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그러면 거기다 이제 플랫폼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가치 투자 뭐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렇게 해도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애매한데 막막하죠. 저희는 이제 훈련 과정과 함께 그 플랫폼을 함께 이제 제공해 드리면서 실전적으로 손쉽게 이제 가치 평가도 해보고 그런 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컴포넌트가 데이터 수집되고 해서 그 생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데이터가 가치 창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 일부를 자금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열성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 자금을 대안 드리고 데이터를 월스트리트에 파실 거인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알파 시그널 검증도 해보고 하는 건데 일단은 저희 자체 그 내부 트레이딩 프랍으로 그런 일단 것도 해보시고. 생각은 해보고 있고 아니면은 뭐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ETF를 만들어도 되고 출시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데이터 상품 자체를 만들어도 되고 사실 그 노이즈만 잘 제거해서 데이터로 만들 수 있으면은 사실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5년 동안 대안 데이터들이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시그널이 있고 이런 걸 봤었는데 정말 가치가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수집하는 데까지가 사실은 허들이거든요. 일단은 데이터 수집 자체는 1, 2년이 지나야지 유의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이르기까지 일단은 플랫폼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이제 참가자분들한테 진짜 열정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데이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자. 네네. 거기만 저희 전임 직원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이터들이 진짜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의 행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알고 보니 노이즈야.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는 걱정이 네, 들고. 저희가 프로젝트가 이제
벨리, 코르텍스, 엡실론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순서 자체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검증돼서 이거는 모으면 무조건 이제 가치가 있겠다. 그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찬찬히 완전히 나중엔 뇌과학을 쓰는 완전 실험적인 문샷 이거는 되면 진짜 대박인데 될까 하는 것들 그런 순으로 짜놨고요. 지금 프로젝트 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유럽 퓨전 팀원 중에서 CIO 아까 전에 골드만에서 퀀트 하시던 분이 일본의 민카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팍스넷이나 시킹 알파 그런 커뮤니티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주식 가격 목표가나 그런 거를 이제 주고 받는데 그 데이터를 샀었어요. 사서 그 분이 이제 검증을 해봤더니 완전 쇼텀에서 시그널이 안 나오는데 3에서 6개월 정도에서 이제 초과 수익이 날 수 있는 알파 시그널이 나오는 걸 검증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프로젝트 벨리는 이거 진짜 참가자분들만 잘 훈련시켜서 요 생태계만 활성화시키면은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콜텍스인데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당시에 켄쇼가 하버드 물리학자들이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받아서 만든 회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엔진이 연준이 금리를 0.5%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은 이 0.5% 인상했던 과거 그 이벤트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천 개의 주식 채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여주고 그렇게 금융 AI 추론 엔진 그런 거였고 꽤나 매스컴에서 핫했었어요. 근데 그게 S&P가 이제 인수를 하거나 셧다운이 됐거든요. 제 예전에는 말씀 못 드렸죠. 이제 S&P를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대외적으로도 아마 여의도에서도 켄쇼 엔진으로 ETF도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켄쇼 엔진을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게 셧다운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디자인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그 지속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발 중이라서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결함을 이제 조금 극복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인공지능 추론 엔진을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 콜텍스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엡실론 자체는 완전히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트레이더들의 뇌 의 시그널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지 집중도나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파트는 저희가 뇌과학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뇌과학 박사 한 분이 조인하시긴 했지만 10년 전에 그 교수님들이 창업하신 또 오비랩이라는 또 훌륭한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랑 이제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초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엡실론 같은 거 하면 이제 사람들은 머리에 실제로 뇌파 측정하는 장치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건가요? 그쵸. 그 휴대용 기기 자체가 이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한 17개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많이 경량화되고 또 가격 단가도 싸지고 하면서 근데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건 보통 EEG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노이즈가 또 너무 심하고 해서 저희는 앱니얼스라고 해서 근적외선으로 이제 그 혈류랑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전두엽의 어떤 활동 같은 걸 모니터링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뉴로파이낸스라는 분야로 행동경제학 안에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안에 또 뉴로파이낸스라고 해서 연구는 한 10년 전부터 좋은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근데 제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돼서 발달심리학이랑 뇌과학 쪽 석사 수업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에서 뉴로파이낸스라는 수업을 접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제 이태리의 그런 스타트업을 이제 하시고 계셨어요. 이제 트레이더들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이런 성과 그런 거 이제 피드백 해주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해보자. 근데 이 마지막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잘 되면 초대박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거고. 네, 이거는 되면은 저희는 세계 최초의 인지과학 기반 헤지펀드 만드는 게 이제 꿈인데 이거는 정말 세계에서 해본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런 앱니얼스 기기를 수백 대를 해가지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너무 비쌌기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한다고 하면 되게 시니컬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건 노이즈 많아서 안 될 텐데 사실은 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만약에 유로파이낸스 쪽이 실패하더라도 시도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밸리에서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건데 지금 기한이 끝난 상황인 거죠? 아, 그쵸. 이 초창기는 이제 끝나서 원래는 1000분만 모시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지원이 엄청 막 몇 배수로 하셔가지고 지금 1000몇백 분이 하시고 계신데,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 참여를 완전 100% 모든 분들이 하시진 않고 대충 거기서 그 활성화도를 보고 이번 여름에 또 한번 2차 참가자를 좀 모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6월, 7월 정도에 모집을 할까 싶습니다. 뭐 관련된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네네. 한번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스타트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굉장히 긴 스토리긴 한데요. 지난 인터뷰에서 좀 말씀드렸긴 한 것 같은데, 제가 트레이딩을 하다가 또 헤지펀드 하다가 또 밑바닥까지 가서 뭐 빚도 지고 사업 실패하고 막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다시 데이터 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재기를 하고 나서 켄쇼가 그래도 되게 그쪽에서 네임밸류가 괜찮았어가지고 오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뭐 퀀트 펀드나 이런 쪽에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정말로 아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업계를 쭉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퀀트 쪽 자체가 대한데이터랑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퀀트 펀드들도 사실은 알고리즘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초과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레드오션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뭐 나올 알고리즘은 거의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투시그마나 뭐 HRT나 뭐 타워나 그런 데 있는 이제 훌륭한 퀀트들이 다 이제 이직하고 하면서 많이 평준화가 되기도 해서 새로운 초과 수익 이런 것들이 대한데이터에서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퀀트 펀드들도 대한데이터를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알파를 뽑아내는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고, 저도 이제 대한데이터로 많이 그걸 했는데, 1차적으로 제가 나이도 들고 하는데 23살, 24살 스탠포드 MIT 출신의 그런 쌩쌩한 진짜 중국인 천재들과 언제까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다음 대한데이터 서플라이 체인을 쫙 보시면은 가장 많은 가치를 가져가는 최상위 포식자가 사실은 대한데이터를 생성하는 회사나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펀드로 가서 트레이딩 하면은 계속해서 대한데이터의 사용자 쪽 이쪽으로 돼서 계속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애도 둘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도전 기회가 아닐까 싶고, 그다음 제가 마침 그때 또 심리학 이런 거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막 파트타임 석사도 듣고 하면서 이거 뇌 관련된 데이터 진짜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가지고 와이프한테 허락을 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었고 2, 3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퍼즐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다 준비가 됐었어요. 구독자분들도 이제 많이 관심을 보이시고 또 훌륭한 동료들도 모이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돼가지고 타이밍이다 싶었죠. 네. 지금이야. 네, 지금이야. 네, 지금이다. 이제 저희 목표 자체는 월스트리트로 다시 진출해서 뭐 저희가 달러도 벌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저희 최종 목표긴 한데, 일단은 이제 월스트리트로 가서 정말로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베이스 캠프를 쌓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인도 쪽으로 일단은 가서 거기서 저희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할 것들을 거기에 쌓아놓고 월스트리트로 진출하자, 뭐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2021년까지는 이제 계속 세우셨다가 스타트업을 아마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던 거겠죠. 그쵸, 그래서 네. 쉬는 시간이 있으셨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현재 투자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네네. 또 현재 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네.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2021년 말, 2022년 초 정도까지는 유튜브를 이제 하다가 그때 프로젝트 밸리 론칭하고 하면서 스타트업 준비 들어가고, 원래 계획은 이제 뭐 한 3달 만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제 사업을 시작한 것 자체가 진짜 막 거의 서류에 묻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잘했으니까 스타트업 하면서 유튜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 정말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 구독자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꽤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다가 끝이 났었는데, 그동안 뭐 사실 제 개인 투자는 뭐 거의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 제가 유튜브 복귀할 때까지는 골드를 뭐 주로
들고 있었고요. 골드를 들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매주 시황 얘기하는데 말씀드렸지만 골드도 다 청산을 했고 지금은 그냥 달러 정기예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주식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주식을 하는 것만을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옵션 트레이더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달러 예금 자체도 저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다음 편에 이야기할 부분이긴 한데 저는 사실 커리어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만 투자 결정이 아니고 저는 뭐 정말 다양한 상품과 다양한 옵션 중에서 최선의 리스크 대비 이제 업사이드가 있는 걸 골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재 시장의 뭐 주식이나 채권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점점 이제 뭐 연준이 금리도 올리고 계속 테이퍼링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돈이 귀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이자율 자체가 이제 돈의 값이니까 그게 치솟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자 그냥 받고 있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개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스타트업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진 그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리스크이자 엄청난 투자죠. 네, 그래서 제 자산을 배분하는 관점에서도 주식이라는 것도 다른 회사에 어떤 간접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리스크를 그렇죠. 제한적으로만 지고. 근데 저는 스타트업의 전 재산이랑 모든 커리어를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리스크를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포트폴리오는 가장 안전한 것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다 몰빵한 거니까요.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주의인 거죠.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